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선거판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유세 현장의 열기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피날레 유세가 펼쳐진 여의도 공원에는 민주당 추산 5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다 같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떼창으로 부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추산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찍은 부감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의도 공원도 시청 광장도 꽉 찼습니다. 다만 여의도 공원의 전체 면적은 23만 제곱미터, 시청 광장의 면적은 13,000제곱미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날레 유세 현장 분위기가 오늘 선거 결과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네, 각 당에서는 참여한 인원의 추산치죠. 인원을 발표했는데 이수진 앵커가 면접까지 아주 깨알같이 정리해서 전해드렸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빛의 혁명 완수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란 수계 윤석열이 다시 상황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투표로 서로를 돕고 나라를 함께 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의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시킨 국회가 있고 또 시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곳곳에서 응원봉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2.3 계엄 날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지지해줬고 담 넘어가는 것도 도와줬고 또 국회를 둘러싸고 계엄군을 저지도 하기도 했고요. 그 모습이 이제 빛의 혁명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응원봉,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그 쇄도했던 어떤 선결제 이런 것들로 모두가 연대해서 그 순간들 어려움을 이겨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의 혁명이 지난 이틀간의 사전투표 그리고 오늘 본투표로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을 심판하고 정말 우리가 통합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여의도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 SNS로 투표 동료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 그래서 그 빛의 혁명을 완결시키자, 완성하자. 그것이 바로 투표 참여이고 투표로서 심판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 여의도 마지막 유세가 그런 모든 함의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에 애국가 4절까지 함께 제창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모두가 눈물도 흘리고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이제 선거 오늘 당일이어서 분석을 하면서 세 가지 이제 관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달성할 것인가,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얼마나 결집력을 보여줄 것이냐,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로 잡았거든요.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과반 달성 가능성을 현장에서도 많이 유권자를 만나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뭐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이번 선거가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일종의 보궐선거 성격의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그동안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안 주셨던 유권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난생 처음 민주당 후보 찍어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당시 후보가 달성했던 51.55%, 반올림에서 뭐 51.6%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그 득표율을 좀 넘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아 보이는 후보 내지는 보다 잘할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가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선관위 등록을 몇 시간 앞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후보 교체 파동이 많은 기존의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투표하는데 좀 적극적인 동기 유발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당선되는 득표율이 역대 대선 기록을 좀 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셨네요. 혹시 반론 있으세요? 네, 반대로 이런 분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과 탄핵 재판 결과 파면이 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된 거죠. 과거의 인물이 됐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그때도 이 차악 투표라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특정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후보를 뽑는다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또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유권자의 힘으로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진 걸 보면 보수 진영의 결집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 반론은 김유정 의원께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7.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은 뭐 말씀 다시 안 드려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가 진입하고 또 어떤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하려는 그 찰나에 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한 50년을 후퇴한 기분이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경제 민생도 엉망이 돼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지난 대선 때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덜 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50% 정도는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역시나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어느 정도 결집력을 보여줄 것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방탄 독재를 막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해 주시죠. 꼭 투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서울시청 앞 광장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정광재 의원님? 어제 그 유세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4.3 기념공원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영남 지역을 지나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죠. 서울 광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서울광장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글쎄 정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장소를 서울광장에서 유세했다는 거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광장은 저는 통합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양극화로 굉장히 분열돼 있습니다.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서울광장을 택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골든크로스 얘기를 어제 네.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럴 걸까요? 아니면 막판 전략입니까? 저도 어제 몇몇 당협위원장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로스가 일어났다기보다는 무서운 상승세로 추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거 전략상 사실은 어떤 선거에서도 쫓아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판 투표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이 또 힘도 나고 또 지지 세력들이 더 결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거 구호를 전략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이제 힘을 막판에 발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직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이 사실은 중도 보수나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 투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심.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를 머뭇거리는 유권자들이 다 나온다면 충분히 김문수 후보도 승산이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선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번 대선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유세 연단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올랐는데 후보보다 더 오래 연설을 해서 지지자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라고 막 통사정할 때는 언제고. 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예. 네. 오후 9시까지만 마이크를 쓸 수 네. 있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선거법상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9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네. 운동은 예. 오후 9시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만 확성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자정까지지만 확성기를 쓰는 건 9시까지로 네. 제한이 된다라는 건데 김문수 후보보다 7분을 더 발언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고 싶었었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이낙연 전 총리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지 않았다면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17분이나 이렇게 오랜 기간 마이크를 사용한 건 제가 몰랐는데 예. 저런 일이 있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통사정을 못했습니다만 했는데 마이크 네. 오래 잡는다고 뭐라고 했다는 거 김문수 아니에요? 후보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짧게 하고 그때 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도 많이 와 계셨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잘 배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오늘 예.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 대통령 선거 본선을 정말 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2022년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를 하려는 의지는 보였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후보 등록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건 마치 예를 들어서 그 가수 김문수의 리사이틀 공연에 와서 찬조 공연을 하는 가수가 더 오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예. 더 많은 곡수를. 그래서 약간 좀 감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일까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어제 택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TK 영남살인의 정신으로 항상 올곧은 이야기를 하고 단기 필마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바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세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무책임합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둘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쪽 다 청산하자라는 주장이고요. 한 말씀씩 듣죠, 김희정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가 가장 젊다, 이제 40이 된 거죠. 그 이유만으로 과연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청산되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첫 대통령 선거 출마에. 예. 그런 국민의 정서를 좀 본인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완주하겠다.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 약속을 지킨 것은 그 와중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고 저를 새 보수의 어떤 씨앗으로 알고 좀 지지해달라. 저만이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마지막에 어떤 사표 방지 심리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표 방지 심리와 마지막 또 보수의 결집.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단일화 안 하겠다는 약속 지키고 꾸준히 그 페이스대로 갔다면 또 두 자릿수 지지율 본인이 뭐 호언장담한 대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 마지막 토론회에서 본인이 자충수 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가져올 건가가 관건인데 그 본인의 소위 헛발질 때문에 그 망언 때문에 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상당히 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지율을 내부에서 돌려보고 급전직하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진정성 있는 사과는 끝내 아니었지만 뭐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마지막에 15% 몰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고 다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제 발로 걷어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 득표율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얻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질수록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른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최소한으로 막아내면서 우리 중도 또 보수 지지자들의 표를 김문수 후보로 결집시키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한 자릿수로 묶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45, 6% 정도의 득표율을 올리면 이번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방법밖에는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3자 구도의 그 방정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일정 부분 좀 패착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다움 또 지도자다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한 경우 이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김문수 후보를 택할 유인이 많아졌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분전해서 45% 이상의 득표를 한다면 저는 뭐 이번 그 대선에서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예.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군소 후보 입장에서 1, 2위 후보를 모두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른바 모두까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주안점을 지켜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어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투표 동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기존의 뭐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 발언 이후에 확실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선거전에서 역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후보보다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이른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될 때 전당대회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부분도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어떤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측이 고소했던 사건이 무고 아니냐 이것도 아직 검찰의 수사가 계속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뭐 어떤 득표를 하더라도 뭐 5년 후에 또 10년 후에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제3의 후보였던 이인재 후보가 그때 19%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인재 후보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는 없죠. 그래서 선거전에서 결국엔 득표율도 중요합니다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더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캠페인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마지막 유세 장면 잠깐 볼까요? 거대 양당 정치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별과 혐오를 내란 종식과 함께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진영 정치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내일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7%를 득표했는데 이에 도달할 것이냐 혹은 넘어설 것이냐가 또 하나의 오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